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숨진 학생의 가방에는 유서와 함께 지난 3년간의 학교 폭력 피해 내용을 기록한 수첩이 발견됐습니다. 10년 만에 본 20대 친딸을 강제추행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남성은 선고 직후 내가 왜 유죄냐며 고함을 치는 등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남성은 법정에서 아이를 훈계하려는 취지였다고 항변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어제 누리호 하늘 높이 쭉 올라가서 발사 성공했잖아요. 네. 사건 반장은 시청률이 쭉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뭐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좋아요? 뭐가... 같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네. 같이 잘 돼야죠. 네, 오늘 좀 봐주세요, 다들. 네. 사건 반장은 네. 괜히 다른 거 안 하고 사건 반장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제일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날씨가 좀 안 좋을 때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아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주고 있어 아주 그냥. 네, 오늘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예. 자, 빨리빨리 시작할게요. 예, 시작하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경주 시내 식당 사장님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꽃무늬 셔츠 유튜버 김모. 자,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맨 처음 전해드렸죠. 자, 경주경찰서가 영업방해와 폭행, 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신고하고 하소연해도 어쩔 수 없다던 경찰이었는데 혹시 사반에서 이거 나가고 전국에서 난리가 나니까 그제서야 저놈 잡아라 했던 거는 아닐 겁니다. 예, 아니겠죠, 설마. 어쨌든 소상공인 괴롭히는 이런 동네 아치들, 예,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예,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밥은 굶어도 사반은 굶을 수 없어 하신 조기행님. 어제 사반 보면서 부산 사는 언니랑 통화했는데 어머 언니도 사반 가족이래요 하신 정미선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오늘은 사건 반장 온전히 할 수 있게 비나이다 하신 박지수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한 날 제 생일이었어요 하신 정남매맘님. 자,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일합니다. 여태껏 주 5일 근무였는데 코로나 풀리고 중국 상인들 몰려온다고 주 6일 근무한다네요. 서울시가 좀 나서주세요 하신 오민규님.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 남화자님, 윤선영님, 심진아님, 서희경님, 류쿠키님, 캐나다 빅토리아의 레베카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반 뉴스에이 육반!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문 열린 상태로 착륙입니다. 자, 영화 미션 임파서블 같은 데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보시죠. 자, 한 여객기 내부 하늘 높이 상공에서 비상문이 저렇게 열린 채로 착륙 중인 상황입니다. 자, 거센 바람이 문을 타고 들어와서 승객들의 머리와 옷이 휘휘 날리는 이 상황. 자, 이 기자, 이게 지금 놀이기구 탄 건 아닐 텐데 높은 상공을 날던 여객기 문이 왜 열린, 이게 뭐예요 지금? 네, 이게 오늘 오후 12시 45분쯤이었습니다. 제주에서 출발해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선 아닌데요. 여객기 아닙니다. 착륙 직전에 비상문이 열리면서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승객들에 따르면요. 착륙 중에 펑 하는 굉음이 나서 보니까 비상문이 열려 있었다면서 이 문이 열리니까 갑자기 기압 때문에 귀가 먹먹해져서 아이들이 울고 소리를 질렀다고 당시 상황 전했습니다. 여객기 문이 열린 상태였지만 무사히 활주로에 착륙은 했고요. 여객기에 탄 144명 중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9명이 착륙 직후에 구급차 타고 응급실로 이송이 됐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자, 이 비상문이 지금 열린 상황인데요. 이 비상문은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그 옆에 앉아있던 남성이 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남성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 증언에 따르면 이 남성이 그걸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지금 조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정확한 범행 경위,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승무원들의 좀 과실 여부도 좀 문제가 되는데 승무원은 대처를 뭐 너무 급하게 문을 열고 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 다른 승객들 안전시키는 정도 했다라고 하고요. 항공법 매뉴얼상 승무원의 과실은 없었다라고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가죠. 지하철 신종 빌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새벽 1시쯤 지하철 승강장입니다. 자, 저 주취자를 두고 역 근무자들 지금 대치 중인데요. 자, 지금 대치 중입니다. 자, 그런데 스크린도 쾅 치더니 자, 119 신고 중인 근무자를 향해서 저 사람이 갑자기 담배 연기 후 내뱉습니다. 담배 연기 후. 자, 난동 부리는 거 말리니까 계속 담배 피면서 또 저렇게 욕설까지 하고 배치기 하면서 어제는 이재막 본부 저렇게 밀치고 또 스크린도 쪽으로 몰아가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직원까지 막 저렇게 어이구 쟤왜 저래. 자, 저거 빨리 테이저건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자, 팀장님 혹시라도 제지하다가 다치면 쌍방폭행으로 갈까 봐 지금 직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달 8일 그 12시 50분경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당시 그 20대로 보이는 저 남성이 술이 취한 채로 스크린 도어를 때리기도 하고 전자담배를 피니까 역무원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정중하게 얘기했더니 이 남성이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욕설도 하고 또 담배 연기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 푹 품었다는 거예요. 이거 기분 되게 나쁘죠. 뿐만 아니라 밀치기도 하고 목을 조르니까 역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 못하는 거는 만약에 대응하다가 뭐 상대방이 상처 입게 되면은 아까 말한 듯이 쌍방 피해자가 되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저 남성을 행정범으로 체포를 했는데 철도 안전법이라든지 폭행 혐의로 이제 조사하게 되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드는데 절대로 지하철에서 저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지하철 내부 좌석 양쪽 끝에 앉아서 내 집인 듯 신발까지 저렇게 벗어두고 발을 쭉 뻗고 앉은 저 어르신 2명. 심지어 가운데는 짐을 저렇게 둔 탓에 좌석 7개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런 장면 솔직히 일상 다반사긴 하잖아요. 예. 네, 저도 뭐 본 적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뭐 보니까 지금 뭐 창문에 비친 분들은 없는 거 보니까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뭐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인데 저런 시민의식은 굉장히 좀 보기가 편치 않네요. 정말 안방도 아니고 우리 한 1인 1좌석이 원칙이잖아요. 옆에 뭐 짐이 많았을 때 짐 정도 두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저렇게 그냥 떡하니 지하철에서 편안하게 누워 계신 모습 글쎄요.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 보죠. 먹튀 아니고 안 먹튀. 아니 먹튀면 먹튀지 안 먹튀는 또 무엇?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들어와서 음식을 주문하는 저 남자. 예, 음식 주문합니다. 자, 식당 직원들이 음식을 대령하자 나 잠깐 담배 좀 피고 나올게. 자, 저렇게 나가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자, 주문하고 음식 나오면 안 먹고 튀는, 하지만 사장님은 손해보는 이른바 안 먹튀. 자, 인근에서 수차 같은 신고가 접수되니까 경찰이 관내 순찰 중에 저놈아냐? 딱. 자, 오늘도 안 먹튀 시전하러 식당 입장한 저 남성. 자, 경찰들이 가서 너 맞지? 추궁 끝에 응 맞아 검거를 성공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안 먹고 튄다고 사장님이 다행이다 할 게 없어요. 손해보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죠. 주문했을 때 청약이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데 대금 지급하지 않고 주문만 해놓고 가버렸습니다. 음식 같은 거 나왔고요. 이 사람 하는 행동이 음식 시켜놓고 담배 피러 간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도망가는데 반복 계속 됐던 것 같습니다. 아하. 인근에서 계속 신고가 들어오니까 경찰에서 CCTV 등을 통해서 인상착의를 확보를 했고요. 지금 순찰하다가 비슷한 사람을 발견해서 추궁을 하니까 너 맞니? 이렇게 맞다라고 하고 결국은 사기죄 등으로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참 진짜 신종수법입니다. 자,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아파트 현관문 강제 개방합니다. 자, 경찰이 급습을 하죠. 바로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남성. 자, 지금 와 있습니다. 저기 있는 것 같아. 나 잡아봐라 하면서 저렇게 도망을 가려고 하지만은 어딜 갈마 하면서 저렇게 경찰들 붙잡죠. 자, 그런데 이 남성 갑자기 충격적인 드립을 칩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자, 당신은 특수재판 등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지구 멸망. 제가 지금 뭘 들은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남성이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에 이 남성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차례 문을 두드렸는데요. 이 피의자는 베란다에서 고함만 지르고 문은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아파트 아래에 에어매트까지 깔아놨고요. 소방이랑 협력해서 문을 개방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남성 베란다 난간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끌어내서 긴급 체포를 했는데 저렇게 지구가 멸망한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횡설수설했던 겁니다. 어허.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서 경찰이 혹시 마약하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옥수수 설탕물을 먹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진짜. 국과수에 더 이상한데요, 감정해보니까요. 그럼? 더 이상합니다. 감정해보니까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이 아하. 됐습니다. 결국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아유, 지구 멸망 그리고 옥수수물 그렇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서비스 소스로 퉁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치킨을 주문해서 받았더니 포장 박스에 붙은 포스트잇 한 장. 고객님, 닭다리 한 개 없어서 서비스로 소스 한 개 보내요. 죄송. 자, 닭다리랑 소스를 지금 퉁을 치겠다는 걸까요? 시쳇말로. 자, 치킨 감별사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소스랑 닭다리가 등가가 성립합니까? 이거 보고만 계실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소스, 닭다리는 같이 갈 수가 없고요. 소스라면 닭가슴살, 아니 목뼈 그 정도 하고 같이 갈 것 같거든요. 목뼈. 개인적 의견입니다. 예. 이게 커뮤니티에 지금 올라온 얘기인데 이 아주 손글씨를 써놨어요. 닭다리 하나 없는 대신에 소스를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 드시라고 지금 왔는데 왜 그랬냐라고 따져서 물어보니까 원래 한 봉지씩 받아서 튀기는데 그 튀기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봉지에 다리가 하나 없더라는 겁니다. 누가 먹은 건 업주 아니고. 입장에서는 아마 뭐 가공하는 어떤 과정에서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소스를 하나 서비스로 드리는 거다라고 이제 했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닭다리 하나가 없을 수는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걸 메우기 위해서 상세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차라리 이거 말고 다른 걸 줘야 되겠죠. 뭐 다른 어떤 그만한 걸 줘야 되는데 소스는 사실은 가격이 이제 있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옵션으로 좀 주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고객이 입장 바꿔서 그럼 이렇게 넘어가야 되냐 하니까 그러면 다시 보내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고객 입장에서는 됐습니다. 그냥 소스 먹을게요. 라고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냥 그거 드신다고 했답니까? 뭐 소스가 또 그냥 뭐 더 달라 하기도 뭐 하잖아요, 이제. 닭도 이제 맛있을 때 먹는 거거든요. 한번 그 기운이 꺾이면 또 먹기 싫어집니다. 개인적 의견입니다. 예, 다. 무슨 네. 얘기인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 복숭아 대신 황도 통조림. 하하,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 복숭아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황도 통조림을 사온 남편 때문에 속상했다는 임신부 아내의 사연입니다. 현재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물만 먹어도 개워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숭아 먹으니까 괜찮아서 2박스를 사다가 쟁여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심때쯤에 이 복숭아가 똑 떨어진 걸 확인을 합니다. 아내는 이 남편이 퇴근을 하면 8시쯤 되는데요. 남편 회사 근처에 좀 늦게까지 여는 과일 가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남편한테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참 동안 안 돌아오더니 복숭아 대신에 황도 통조림을 편의점에서 사왔던 겁니다. 아하. 알고 보니까 그 가게에 복숭아가 다 떨어져서 온 과일 가게를 돌아봤는데 없어서 그냥 통조림을 사왔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마트도 가봤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 생각은 못했다. 그냥 먹어라. 그런데 나도 퇴근하고 와서 힘들다라고 되레 화를 냈다는 겁니다. 아내는 못 먹는 것도 서러운데 화까지 내니까 본인이 예민한 건가 서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자기야, 나도 힘들어. 내가 회사에서 그 박지훈 부장 알지?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내가 힘든지 자기도 알잖아. 아니, 그래도 자기 복숭아 먹인다고 여기저기 그냥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다고? 아니, 황도나 복숭아나 무슨 차이가 있는데 동그라미. 야, 이거 왠지 불길합니다 오늘. 예. 자, 다음은 아내입니다. 오빠, 은배 오빠. 길게 말 안 할 테니까 잘 들어. 반복 안 해. 복숭아. 내가 먹고 싶은 거? 우리 애기가 먹고 싶은 거. 아직 자정 안 됐으니까 마트 가서 빨리 사와. 발길질. 아빠 지금 간대. 기다려. X.
아, 좋습니다. 은배 오빠부터요. 그렇습니다. 이 아내분이 임신 중에 입덧이 심한데 복숭아를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복숭아 떨어졌어.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 남편이 가게를 될 리는 없다. 그런데 황두를 사왔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마트 가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수고를 덜려고 했는데 그리고 황두를 줬는데 아내가 뭐라니까 화를 내? 이거 남편이고 임신할 때 와이프한테 잘못하면 평생을 갑니다.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아내도 먹이고 아이도 먹어야 되니까 빨리 나가서 마트 가서 복숭아를 사와야죠. 이거 잘못한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우리 팀장님이 너무 이제 여성표를 이렇게 여성 인기를 의식해서 아니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사모님한테? 네, 그래요. 저는 진짜? 가서 또 나갑니다. 어. 왜? 아내도 이해하지만 또 내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잖아요. 아내. 이거 남자가 지켜야죠. 진짜요? 자, 그러면 우리 박 변호사님 뭐가 될까요? 자, 일단 우리 소장님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예민하신 거 아닙니다. 그 임신을 하면요, 그냥 갑자기 뭐가 탁 먹고 싶어요. 생각지 못한데 그걸 못 먹으면 그냥 우리가 보통 때는 못 먹어도 다음에 먹어야지 그러는데 그때 진짜 애기처럼 먹고 싶어져요. 그거 못 먹으면 굉장히 서운하고 그리고 남편이 피곤한들 임신한 부인보다 피곤합니까? 그리고 편의점에 가실 힘으로 마트 왜 못 가십니까? 당연히 복숭아를 사야 된다면 과일 가게 없으면 마트를 가겠다 생각이 들어야죠. 근데 그게 안 들었으면 부인이 지적하셨으면 내가 마트를 빼먹었다. 미안해. 그리고 갔다 오셔야죠. 지금 임산부는요. 그냥 개인 홀몸이 아니고 먹고 싶은 것도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야,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았겠다 이 말은 전 공감을 하는데 예. 가장 문제점이 있어요. 어허. 이 남성들, 특히 남편들의 어떤 그 의식 수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특정해 주는 대로 갑니다. 지금 아내가 좀 잘못했던 부분 뭐냐면 너희 회사 옆에 가게에서 과일 가게 가서 복숭아 사오라고 장소하고 물건을 특정을 해줬어요. 만약에 복숭아 사와 하고 끊었으면 사옵니다. 진짜? 어디를 가서도 사옵니다. 아내가 그 특정을 했던 게 문제예요. 그 만약에 가게 가서 없다 그러면 사람이 머리에 이게 멘붕 상태가 돌아옵니다. 남편들은 어떡하지? 이 가게에서 사야 되는데 없네? 그러면 비슷한 걸 사러 갑니다. 근처 가까운. 그러니까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복숭아 먹고 싶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남편은 마트든 뭐 어디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사왔을 거예요. 아내님이 조금 더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얘기해 줬으면 어땠나 이 생각이 막 듭니다. 뭔가 저렇게 그냥 열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뭐 그냥 설득력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헛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만 해줬으면 복숭아 세잔 했으면 어떤 식으로 사오지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의 이 편협한 사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준 대로만 하는 그 가게에 가서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그렇구나.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은요? 네, 여러 경험 나눠주셨는데요. 일단 수현님, 우리 신랑 같네요. 망고 사다 달라니까 망고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하셨고요. 이종환님은 남성분이신가 봐요. 저는 아내가 한여름에 군고구마 먹고 싶다고 해서 잠실 가락동 골목시장 그 주위를 2시간 돌았습니다 하셨습니다. 미나킴님, 입덧할 때는 대신이 안 돼요. 너무 미안하지만 하셨고요. 하지만 윤슬님, 약간 유난인 것 같아요. 남편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경험담. 자, 어제 아침 걷기 운동 하시러 인근 공원에 가셨다는 이 함로키님 보고 계신가요? 인적 드문 산책로에서 한 60대 남성과 마주치셨다고요? 딱 서로 이렇게 스쳐가던 그 순간 강아지 부르듯 하더란 겁니다. 쳐다봤더니 역시나 음흉한 미소를 짓더란 거죠. 압구정 폭행 사건, 인천 보디빌더 폭행 사건이 순간 생각나서 서둘러 자리를 피하셨다고요? 제발 사람 구실 좀 하고 살아라 이것들아 하셨네요. 예. 이 라벨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멋지고 당당하게 만들죠. 심지어 잭시맥스? 잭시믹스. 자부심까지. 잭시믹스 라벨에 담긴 레벨의 차이. 어나더 라벨. 잭시믹스. 이젠 따로 먹지 마세요. 루테인, 유산균 함께. 비오틴, 유산균 함께. 나는 듀오랩으로 함께 먹어요. Better together, 듀오랩. 충남 천안에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숨진 학생의 가방에는 유서와 함께 지난 3년간의 학교 폭력 피해 내용을 기록한 수첩이 발견됐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자, 고3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이 전해졌습니다. 네, 일단 김상현 군은 충남 천안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지난 11일에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신의 방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김 군의 가방에서 발견된 수첩에는 유서와 함께 3년간의 학교 폭력 피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학교 폭력을 당해보니까 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는지 알 것 같다. 내 꿈,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걸 부정당하니까 온 세상이 나보고 그냥 죽으라고 소리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마지막 순간에 그 3년의 기록을 수첩과 유서에 꼬박꼬박 저렇게 연필로 적어놨다. 오죽했으면 그렇죠. 말이죠. 네.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년간 지금 한 7명의 학생으로부터 뭐 따돌림이라든지 가혹행위를 좀 당했던 걸로 수첩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군 얘기에 따르면 1학년 초부터 그런 일이 좀 발생했었는데 처음에 주로 지금 좀 왕따 따돌림을 했던 학생이 자기 얼굴에 좀 들이미는 행동을 했었고요. 그 후로부터 계속 재밌다는 듯이 얼굴 계속 앞에 들이매면서 뭐 친한 척 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욕설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 계속 발언을 좀 비하 발언도 많이 하고 본인의 어떤 사진 같은 것들을 몰래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 학생 말고 다른 학생 같은 경우는 팔이 짧다, 몸 모양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상현군 외모를 비하하거나 무시를 했다라고 하고요. 나중에 따돌림이 한 명이 한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하면서 7여 명이 이 따돌림을 반복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SNS에 우스꽝스러운 그 순간의 표정을 딱 촬영해서 올리고 외모 비하 그리고 출신지 비하. 자,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그야말로 왕따가 됐던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 가해자들에게 받은 왕따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데 전체적으로 반 전체가 이 김군을 따돌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옷을 입어도 뭐 맨날 같은 옷 입는다, 뭐 계절하고 안 맞는 옷 입는다 놀리고 신발도 없어지기도 하고 뭐 태블릿도 누가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제일 괴로운 게 이것이었을 것 같은데 밥을 혼자 먹게 되는 겁니다. 딱 한 명만 이 군군하고 밥을 먹어줬는데 그 친구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다른 친구하고 먹고 이제 혼자 먹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 김군만 빼고 반 전체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김군이 느끼는 그 외로움과 슬픔과 절망감은 굉장히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겼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나만 빼고 나머지 같은 반 친구들이 단톡방을 만든다. 와, 이거를 모르면 몰랐을까? 나중에 알게 되면 이게 진짜 얼마나 충격일까요? 예? 팀장님. 일단 그러면은 일단 부모님 가장 가까이에는 뭐 선생님 알 수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상현 군은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김상현 군이 남긴 수첩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한 2, 3개월 전 3학년 담임한테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따돌림 당하는 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돌림 시킨 학생들을 지목을 했어요. 했더니 그 상담하는 뒤에 그 지목당한 학생들이 갑자기 잘해줬다는 거예요. 배려도 하니까 이상하다 그러는데 아마 이 학생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내가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까 싶으니까 아마 잘해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중에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김군 앞에서 대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싸워놨다가 3학년 때 신고하면 악질이야. 이런 말도 했다는 거 보면은 사실상 겉으로만 잘해주는 척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따돌림을 했던 것이죠. 그 김상현 군은 담임 선생님에게 이 사실 알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예, 고 김상현 군의 아버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상현이가 담임 선생하고 상담을 했다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선생이 그럼 우리 반에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선생이. 그러면 다 끝번호까지 다 끝나고 너를 다시 상담해 줄게 하고 아이가 제일 원통이 한 건 상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 묵살을 해버렸으니까 당연히 기록이 없죠. 그러잖아요. 아버님이 지금 엄청 격앙돼 있을 때면 당연하죠. 생태 같은 자식이 죽었는데
학교 측은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들으신 이 유족 측의 주장과 학교 측의 설명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상영군의 수첩 내용에도 담임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 상담 다 한 뒤에 다시 부르겠다고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부르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피해 학생의 아버지도요. 상담 이후에 5월 초부터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집에 와서 토로를 했고 실제로 지난 8일에 이 아내가 담임교사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학폭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학교폭력 없었다면서 묵살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때 심각성 알고 대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면 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 교장에 따르면요. 내부적으로 조사했지만 담임교사 등은 학폭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폭위를 열어달라는 요청 또한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입장이 전혀 다르니까 예. 한쪽에서는 분명히 알렸고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런 적 없고 그런 거 듣지 못했다. 자, 그런 와중에 지금 지난 11일 김군은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유서에는 그 당시 느꼈던 절망감이 정말 곳곳에 묻어나 있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무력했던 모양입니다. 신고한들 달라질까? 자, 유서, 이 수첩의 이제 내용이 더 충격을 줍니다. 아마 무기력증을 아마 좀 겪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수첩 내용 중에 내가 신고를 해서 학폭위 같은 게 열려서 처분 1호에서 3호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생활기록부, 생기부에 기재조차 되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나는 이를 크게 만들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다. 죽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댓글들이 좀 힘들어 보입니다. 다들 힘들지 말고 피해자가 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그 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차라리 누구를 죽여버린 한이 있어도 가해자가 되라는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 처벌을 내려주고 근데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죽어서도 편하게 못 갈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안타깝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나를 죽이는 타살이다. 명백한 타살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이 유서 수첩에 기재를 했습니다. 예. 자, 팀장님 일단 학교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계속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가 됐든 저렇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남기고 갔는데 저거 그냥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모르겠어요. 지금 괴죄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유족들이 사실은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를 했습니다. 경찰에 접수를 했는데 경찰은 이제 고3 담임하고 그 김군이 지목했던 가해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상대를 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또 그리고 김군을 가까이서 지켜본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아니면 학교 폭력이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게 되면은 김군이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면은 경찰에서 억울한 일을 밝혀낼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자, 뭐 부모님들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막내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뻐하시잖아요. 김군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예, 그런 아들을 이렇게 떠나보내고 이 부모님 마음의 슬픔 뭐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아버님이 떠난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네요.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힘은 미약하지만 저는 해본 데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 아들도 유서에 누군가가 이걸 처벌을 해주라고 해서 누군가가 어지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아 사랑한다. 그 네가 있는 곳이 항상 괴로움은 없어야 되고 또 네가 있는 곳은 행복했으면 좋겠고 네가 있는 곳은 학교 폭력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 소장님, 뭐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학교 폭력은 정말 그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하죠. 근데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아이들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그 아이를 보호해야 해요. 근데 여기서 어른이란 당연히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학교, 또 나아가선 교육청, 또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군의 얘기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도 선생님한테 연락이 없었다.
기다린 거죠. 누가 나를 도와주기를. 그다음에 신고한다고 뭐가 바뀔까? 나는 일을 크게 할 능력도 없다. 자포자기한 김군의 심정에서 우리 어른들이 김군을 지키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자괴감과 마음 아픔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야, 참 이게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10년 만에 본 20대 친딸을 강제추행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남성은 선고 직후 내가 왜 유죄냐며 고함을 치는 등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번 사건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죠. 그리고 또 역시 또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예. 1심 선고가 있었거든요. 그 선고 내용을 보고 저희가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 한 통 없었던 친부, 아빠라고 안 하겠습니다. 친부라는 자가 어느 날 성인이 된 딸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일단 이 성인이 된 딸은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아버지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서 이혼을 해서요,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 친부는 10년 가까이 연락이 없었는데요. 이 딸이 21살이 된 지난해 1월에 갑자기 이 대학생도 됐으니까 밥 한 번 먹자라면서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며칠 내내 한 번만 보자고 연락이 계속 오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만남을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이 딸한테 자신이 사는 집을 구경시켜주겠다면서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친부는 이곳에서 이 딸에게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현장에서 딸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세상을 등진 20대 딸은 유서와 함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 파일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저희가 1심 선고가 있기 전인 지난번 방송 때만 해도 이거를 방송에서 좀 공개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고인의 어머니가 이 재판 결과, 이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를 받아든 뒤에 이 녹음을 세상에 공개해야 되겠다고 용기를 내셨어요. 자, 약 10분간 그 벌어졌던 당시 그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정리했는데요. 때리거나 울부짖는 등의 자극적인 소리는 저희가 최대한 편집을 해서 지금 공개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 때려 너를? 내 말 손 대지 마. 내 말 손 대지 말라고. 왜 왔냐? 너 왜 왔냐? 왜 왔냐? 우리 집 왜 왔어? 아빠하고 아빠는 다 동생. 왜? 싫어? 아빠 싫어? 아빠 딸이잖아. 어? 아빠 딸이다. 어? 그래도 아빠 딸이다. 아빠 딸이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나. 저는 이 녹취를 편집하지 않은 걸 다 들어봤는데요, 소장님. 네. 진짜 이게 막 손이 저도 모르게 막 떨리더라고요. 네, 진짜 인면수심인데요. 이 딸은 키워준 아빠도 아니죠. 이런 인간을 그래도 아빠라고 그리워하면서 만나러 갔을 거예요. 이런 상상은 일도 하지 못하고 그래도 아빠니까, 나를 낳아준 아빠니까 내가 만나야 되지 않을까냐, 아마 그리움을 가져갔을 텐데 저도 지금 머리가 핑 돌았는데요. 이걸 얘기 듣고 정말 이 딸은 성폭행 자체를 당한 그 피해자들의 충격을 고스란히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라는 대상이 친아빠였기 때문에 그 고통과 절망과 충격은 아마도 몇 배, 수십 배였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친딸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서 이 친부 법정에서 지금 들으신 이 녹취를 틀었어요. 자, 그러면 그 친부라는 자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는 화해 포옹을 나누려고 했을 뿐인데 이것이 그냥 진술을 조작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녹취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 친부는 피고인이지만 이 혐의 사실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딸을 때린 것은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의 상황 자체가 성추행이 아니라 딸과 화해의 포옹을 나누는 게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녹취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뭐 때리고 이런 뭐 소음 같은 것도 있죠. 예. 화해의 포옹이 절대 아니다. 너무 뻔뻔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최소한 인간이라면 팀장님, 본인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 때문에 그래도 뭐가 됐든 친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면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 와중에 또 지는 살겠다고 딸을 이상하게 몰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건 이후에 이제 피해자의 어머니가 신부한테 따져 물었더니 뭐라고 했냐면 정신병자 아니냐, 정신병원 보내야 되겠다, 또 성폭행은 택시커다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고요.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과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력이 있다는 걸 주장을 했고, 또 학창 시절에는 무단 결석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문제 일으켰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 적도 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거짓말로 자제했다, 이런 말들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또 친부가 뭐라 했냐면 딸이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가 반대도 했지만 경제적 지원을 안 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갖기 때문에 지금 허위 진술을 했던 것이라고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자에 대해서요. 검찰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0년 구형도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나올 얘기를 들으시면은 더 놀라실 겁니다. 자, 검찰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5년을 선고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왜 유죄냐? 자, 그 5년, 딱 절반 된 5년도 선고되니까 법정에서 온갖 고성을 버럭버럭 지르면서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자가. 당시 상황, 이 고인의 어머니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반정부터 소리 질렀어요. 내가 왜 유죄냐,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어요. 그 4명이 떼밀려 나가는데도 힘이 부딪혀갖고 잘 못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내보내고, 그래서도 이제 문을 닫아져 있는 상태에서도 5분 이상 10분 정도는 소란소란을 막 소리 지르고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막 해가면서 내가 왜 유죄해야 되느냐 난리가 났었어요. 자, 이 기자 법정 분위기 좀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친부 판결 선고 직후에 재판장을 향해서 왜 내가 유죄냐, 말도 안 된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이날 법정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고 이 모습까지도 피해자 어머니는 고스란히 지켜봤고요.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에 따르면 너무 속상해서 나오지를 못했고 나도 거기서 뭔가를 이야기했어야 하나 하는데 몸이 벌벌 떨리고 눈물만 나와서 아무런 얘기도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단체 회원들도 재판을 방청했는데요. 검찰 구형의 절반에 불과한 크게 낮은 형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자, 그 피해자 어머님께서는 그래도 한 7년형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5년. 그래서 법정에서 지금 혼자 남아가지고 계속 저렇게 벌벌 떨면서 울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형 자체도 10년인데 아마 이거는 피해자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녹취 자료라든지 녹음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친족 간의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했던 걸로 지금 보이고, 또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발적 범죄라고 좀 봤던 것 같아요. 피고인의 한 행동을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력 전과는 많긴 하지만 성범죄 전과는 없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구형 자체는 10년인데 5년을 선고를 했는데, 자, 지금부터는 네. 우리 박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코멘트를 좀 여기까지는 해주세요. 이제 뭐 법원의 이제 판단이긴 한데 검찰 구형은 사실은 만약에 강간인지 뭐 강제추행인지 이거는 사실은 피해자 지금 없기 때문에 더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이다, 자기 친딸한테 이 부분. 박 변호사님,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술에 취해서 우발적이다. 이게 말이 안 요즘에 되는 이런 걸로 감형을. 그러니까 성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술에 취해서 주치 감경을 하지 않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술에 취해서 우발적이다라고 하고 전과가 없었다. 성범 전과가 없었다. 그 이유만으로 형을 이렇게 낮게 절반 정도 선고하는 거는 납득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 따님이 마지막 남긴 유언이 있었답니다. 엄마가 끝까지 싸워달라고. 자, 소장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저는 진짜 1%도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5년이라고요? 초범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어머니께서 무슨 얘기를 덧붙이셨냐면요. 성범죄는 없지만 34범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참 사회에 둬야 됩니까? 네, 폭력 전과에 살인 미수도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술이요. 술로 딸을 폭행한 사람을 가중처벌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정말 1%도 동의하기 어렵고요. 자기 딸을 성폭행하는 아빠, 그리고 아까 그 녹음 파일에 보면 너 왜 왔어? 너 왜 왔어? 너 왜 오다니요? 아버지 그리워서 아버지 만나러 인간 같지도 않은 아버지라도 보고 싶어서 왔겠죠. 그럼 이 아버지는 계획한 거 아닙니까? 너 왜 왔냐니요. 그럼 성폭행 계획한 거죠. 인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다가 또 사망한 딸에 대한 죄책감도 전혀 없어서 그 사망한 딸이 정신병에 걸렸다, 뭐 예전부터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 사회에 두어야 하는지 저는 또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또 이 세상을 사는 여성으로서 이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좀 여론이 새로 좀 형성되고 좀 판사님들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과 34범입니다. 전과 34범. 자, 현재 이 고인의 어머니가 엄벌 탄원서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대요. 저희가 추후에 소개를 드릴 기회가 생기면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날이 좋았던 지난 4월 인천의 한 공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뛰어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디선가 군복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서 한 아이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이의 멱살까지 잡고 폭행까지 가했는데요. 결국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노인. 이 노인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군복을 입고 나타났으며 아이에게 왜 그런 걸까요? 자, 조금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역시도 사건이긴 합니다만 좀 황당한 사건이죠. 네, 이게 지난 4월 2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복을 입은 한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한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훈계를 하더니요, 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 행인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70대 노인이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즉시 유치장에 입감했습니다. 자, 군복에 재범 우려로 즉시 유치장 입감. 자, 이 노인은 아이에게 왜 훈계를 한 건지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해병대 대장이야. 중장입니까 그럼? 해병대 아닙니다. 사령관 중장. 해병대 대장은 아니고요. 해병대를 다녀온 것 같긴 한데 이분이 이제 그 유치원생이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그 공원을 가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고 자신이 얘기한 거예요. 약간 이분이 자기 과시욕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훈계를 하는데 초등학생이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한 달 만에 이제 재판장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폭행한 부분, 즉 자기 혐의는 인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했냐면 아이가 욕설을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폭행했다라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자기 반성하는 것보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즉시 유치장 입감. 와, 보통 이렇게 하나요? 그렇죠. 만약에 이 정도 사건이면 바로 유치장이나 이런 데 입감하진 않는데 좀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범죄나 다른 신고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하. 지난해 5월부터 올해까지 시장 상인들한테도 협박하거나 길에서 중학생한테 폭행한 혐의가 있어요. 지금 특수협박, 사기, 상해, 재물손괴, 또 아이들, 또 공원의 초등학생한테 협박, 학대하기도 하고 아동복지법 위반까지 여러 차례 범죄 혐의가 있으면서 지금 저런 행동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경주 그 꽃무늬 유튜버랑 약간 비슷한데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저 해병대 복장 입고 그래서 19차례 전력도 있고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신고된 게 2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소장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삶의 의미를 해병대였다는 그 과거의 경험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뭐 귀신 전용 해병이야. 그러니까 나는 강인한 사람이야. 난 대장이야. 난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인천 그 시장을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상인들하고 계속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지금 초등학생한테만 이렇게 제압을 한 것이 아니라 상인들도 괴롭혔다고 하는데 본인은 자랑스러운 해병대 경력을 사용하는 걸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해병대 출신 분들은 부끄러워하고 진짜 창피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동네에서 해병대 이렇게 딱 그 전우회 그 뭐 진짜 이 주차 뭐 이런 자원봉사도 하시고 정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런데 세상에 초등학생 멱살 잡으면서 너 이거 이게 뭡니까 도대체? 네, 재판에서 이 노인도 자신은 그런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법정에 나와서 이 첫 재판이었는데요. 자신이 해병대에서 군대 생활을 오래 했고 평소에 봉사활동도 많이 한다면서 이 범행이 일어났던 그 공원 주변에서 내가 오래 살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 말을 듣고요. 군 출신이면 더더욱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전과가 지금 19범. 그리고 지금 그 동네 그 인천 거기 시장 상인들이 막 아주 그냥 막 벼르고 있대요 지금. 지금 이게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 또 아이들한테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인데 특히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웠다고 얘기를 해요. 무섭죠, 사실은. 해병대 복장 입고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처벌을 원하고 있고 부모도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범죄, 아닌 본인이 좀 부인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것들을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범행이 되는 것도 입증이 되는 것은 처벌이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팀장님, 그 팀장님 혹시 해병대 나오셨나요? 저는 해병대를 가려다가 못 갔고요. 제 진짜? 아들이 나왔는데 해병대 있고 이제 휴가 나왔을 때 보면은 해병대에 나오신 분들이 나와서 몇 끼냐고 묻은 다음에 소주 한 병을 주는 거예요. 이런 분도 계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안 되죠. 해병대를 먹칠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디 가서 해병대 옷도 입으면 안 되고 해병대에 나왔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민간인이 군복 입고 다니면 그거 안 되는데. 그걸로 사칭을 하거나 문제가 되는데 아마 구별이 될 거예요. 계급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저는 해병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해병대가 뭔데 그게. 그러니까. 왜 동네 돌아다니면서 해병대가 나왔으면 나왔는 건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아이들한테 위협을 가하고 그러니까 정말 정상적으로 군생활을 저도 장교 출신이긴 그렇죠. 하지만 오히려 군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잘 갔다 온 사람이라면. 또 해병대 같은 경우 진행자도 얘기를 했지만 원래 지역사회 봉사하는 그럼요. 그 복장을 입었을 때 더 조심하고 맞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복장을 입고 행패 부리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오늘 기대해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10년) 전 아내의 지속된 외도에 결국 이혼을 한 신 씨. 그는 이후 두 딸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인들은 신 씨에게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딸이 신 씨와 너무 안 닮았다는 건데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지만 계속되는 의문에 결국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신 씨는 둘째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신 씨. 하지만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는데요. 대체 이들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사연도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연락을 주셔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처음에 이제 메일을 주셨는데 제가 그 메일을 열어봤더니 사연이 너무 길어서 이건 메일로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화 주세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정말 기막힌 사연이길래 전화를 달라고 하실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네, 일단 이 제보자 신 씨입니다. 아내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1년도 안 만났을 때 아내가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신고하기 전에요, 아내가 폭탄 발언을 합니다. 사실 본인이 다른 남자랑 혼인신고가 이미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별별상담소의 도입인데요. 갑작스러운 고객 때문에 충격받은 신 씨가 이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그 남자한테 헤어지자고 했더니 내 주민등록증을 훔쳐서 멋대로 혼자서 혼인신고를 하고 잠수를 탔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혼인신고가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결혼해야죠. 책임져야죠.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아 사실 나 다른 남자랑 혼인신고가 돼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신 씨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전 남자친구하고 혼인신고가 돼 있는데 전 남자친구가 잠수를 탔다 그랬단 말이에요. 혼인신고한 사람이 잠수를 탔다고 하니까 이상했지만 그래도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믿어가지고 그냥 놔둔 게 아니고 혼인 전에 혼인을 신고한 남성을 역추적을 했습니다. 본인이 탐정처럼 역추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 대면을 해봤더니 당시 혼인신고 되었던 남성이 뭐라고 했냐면 서로 좋아서 혼인했고 실제적으로는 실혼관계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아내분은 안 그런 거예요. 저는 아니다. 실혼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재판부에서는 아내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판단한다면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혼인이 이제 취소가 된 거죠. 예. 일단 뭔가 찜찜한 건 있었지만 그래도 아내가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 처음에 뭐 이렇게 혼인 신고했던 거는 취소됐으니까 이제부터 잘 살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혼인했던 거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우리라도 잘 사자. 그래서 이제 이 신 씨하고 이 부인이 전부인이죠. 혼인신고를 해요. 그리고 딸도 출산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툭탁툭탁 또 싸움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말도 안 하는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어느 날은 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인신 씨께서 집에 있기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싸우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예. 근데 좀 있다가 따르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 이래서 너무 전화가 오니까 무슨 또 급한 일이나 왜냐면 싸우면 전화를 잘 안 하는데 그날따라 하길래 무슨 일 있어? 애가 아파? 이러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빨리 와줘. 지금 전 남편이 양육비를 받으러 지금 집으로 쳐들어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양육비 전 남편 아니 아까 그 혼인 신고했던 남자랑은 혼인 취소 소송 해가지고 네. 깨끗이 해결됐잖아요. 자, 그래서 신 씨가 집으로 급하게 달려갑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양육비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 혼인 신고했던 그 상대방이 아니에요. 또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상황을 좀 파악해 보니까 이 아내가 19살 때 쌍둥이 딸을 출산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11개월 됐을 때 이 남편이 돈을 안 벌고 너무 힘들게 해서 아이들을 시댁에 두고 도망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딸들의 아빠입니다. 이 아빠가 이제 와서 양육비 달라라고 왔던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등장인물이 좀 많습니다. 예. 신 씨, 이 사연의 주인공 신 씨가 있고요. 남자. 혼인 신고했다가 취소해서 소송 이겼던 그 전 남편. 자, 그리고 쌍둥이 딸의 아빠, 전 남자. 지금까지 등장한 남성 3명입니다. 이 신 씨의 이 제보하신 신 씨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19에 그러니까 딸 쌍둥이를 출산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 그 시댁에다 놔두고 도망을 나왔다. 그러니까 그 딸 쌍둥이의 아빠가 이제 14년이 지나서 양육비를 받으러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강제로 오픈이 된 거죠. 저도 이제 좀 충격을 많이 받아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아이가 있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으니까 유지하고 싶어서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까 다 묻어둘 테니까 앞으로 잘 살자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때는 미련하게 그냥 믿었어요. 그냥. 자, 이미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일단 눈에 밟히잖아요. 그냥 그래 모든 걸 다 그냥 삭히고 아이 때문에 살자 약간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남편이 다 받아주고 눈 감아줬으면 정말 잘 살면 되는데 아내는 그러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신 씨가 내 과거를 알고 자꾸 모함을 한다, 나를 협박을 한다,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고요. 심지어는 외박도 자주 했습니다.
이 전처가 아는 언니가 뭐 수건 포장하는 일 하는데 거기서 좀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라면서 돈 벌어오겠다면서 자주 집을 비웠다고 하는데 이 신 씨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련했던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걸 다 그냥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돌아온 아내의 휴대전화로 웬 전화가 왔길래 받았는데요. 낯선 남성이었습니다. 이 아내에게 상간남이 있었던 겁니다. 이 계속되는 아내의 이런 거짓말 또 외도로 신 씨는 너무 지쳐서요. 1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냉전 상태로 지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남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 이 정도면 일단 이혼을 해야죠. 아무리 아이 뭐 그렇다고 해도요.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신 씨 같은 경우에는 냉전은 계속됐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냥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합의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한 거예요. 이혼을 요구하니까 신 씨는 이혼도 좋지만 아이가 눈에 밟히지 않습니까? 아이 때문에 이혼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혼은 안 해야겠다 싶어 해가지고 아내를 달래고 어르고 해가지고 달랬는데 또 하나 뭐냐면 혹시 임신하게 되면은 또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좋다 그러면 아이를 가지자 그래가지고 둘이 또 둘째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임신한 다음에 무사히 출산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 씨가 생각한 대로 아이를 키우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아이 키우기 때문에 크다란 문제 없이 그냥 부부 생활이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 대신에 둘째를 낳으면 이 여자가 정신 차리겠지 싶어가지고 그 선택을 네. 한 겁니다, 지금. 네, 사실 그런 선택을 하는 가정은 많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거나 뭔가 위기가 생겼을 때 이혼을 해야 될 정도로 안 좋지만 아니 우리 그래도 그 애도 생각해서 한 생각하고 우리 사랑하고 결혼했으니까 애를 하나 더 낳고 단란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고 이제 다시 한번 애를 낳아서 그 가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둘째를 낳았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내가 다시 이혼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여자는 예전에도 쌍둥이 낳고 도망간 경력이 있으니까 예. 차라리 더 시간 끌지 않고 더 늦기 전에 그냥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러고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네가 아이를 키워라. 내가 그럼 양육비를 댈게. 그리고 예. 이제 신치는 열심히 일을 해서 양육비를 댔는데 나중에 어느 날부터 보니까 아이를 옆집에 맡기고 여기저기 맡기고 나가서 안 들어오고 또 방임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어느 날은 결정적으로 이 신씨 부모님한테 아이들을 그냥 맡기는 척하고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도망을 갔군요. 도망갔습니다. 아이 그래서 버리고. 네, 안 되겠다. 이제부터 아이들은 내가 그냥 맡아서 길러야겠다라고 신 씨는 일을 하고 아이들은 신 씨의 부모님께서 양육을 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아이 두 아이가 그냥 핑퐁 완전 무슨 짐짝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결국엔 야반도주 하듯이 이 친가에다가 탁 맡겨놓고 엄마라는 사람은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가장 나쁜 거죠. 사실은 이혼은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아이들이고 우리 가정법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장 눈여겨 보는 부분인데 일단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신 씨는 그 이후에 재혼을 해요. 재혼을 하는데 재혼한 아내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예. 어느 날 그 딸들을 보면서 양육하면서 뭔가 의문점을 들었다고 어떤 의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첫째 아이는 자기를 많이 닮았는데 둘째는 생긴 것도 다르고 행동도 너무 다르다. 혹시 괜찮으면 친자 확인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위에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괜찮아요. 둘째는 좀 다르다. 그래서 뭐 유전자 검사하는 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10년간 키웠던 이 둘째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예. 슬픕니다. 10년 동안 키운 둘째 내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들어도 이렇게 충격인데 제보자 이 신 씨는 어땠을까요? 당시 심정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신청하긴 하면 그 문서를 받잖아요. 그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건데 이제 저보고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니네들이 업체 섭외를 다시 해서 다시 해봐라. 그러고 나서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했는데 역시나 아니라고 나오죠. 그리고 저한테 뭐 데려간다 뭐 이것도 없이 그냥 납치하듯이 데려가서 그냥 횡리별을 한 거예요. 둘째랑요? 네네네. 정말 이런 일들이 있네요. 자, 일단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 반장에 제보를 해야겠다라고 이 결심을 하신 또 하나의 사건이
팡 터졌습니다. 네, 일단 둘째 딸은 결국 전처가 양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신 씨가 전처한테 양육비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처가 큰딸까지 본인 집으로 데려가 버린 겁니다. 당시 이 큰딸이 사춘기였는데 그래도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큰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에 이 큰딸, 작은딸 이렇게 두 딸이랑 같이 오랜만에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아이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계부가 생겼는데 계부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처가 그 사이에 또 새 남자를 만나서 또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이 아이들을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큰아이는 엄마 집 가서 한 달도 안 돼서 성추행을 당했고요. 둘째는 2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6번 정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아빠한테 털어놓은 겁니다. 아이들의 이런 갑작스러운 피해 고백 때문에 신 씨는 크게 충격을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결국 5번째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별별 상담소 궁금증 없습니다. 이 제보자 신 씨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보를 하신 게 아니라고 해요. 그냥 이런 일도 세상에 있다. 우리 사방가족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라 하라는 마음으로 제보를 하셨대요. 자, 지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답니까? 자, 뭐 강제 추행을 아이들한테 추행을 했는 거죠. 신 씨는 즉시 경찰서에 계부하고 이 전처 엄마를 고소를 했었고요. 아이들을 이제 임시 보호 조치로 보호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둘째 같은 경우는 지금 친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필요하다면 입양을 해서라도 둘 다 자신이 키울 계획이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엄마는 아동방위명의 복지법상 아동복지 위반, 아빠 계부 같은 경우는 성추행 혐의로 지금 검찰 송치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팀장님부터 뭐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좀 마무리 말씀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계부하고 전처는 법에 정한 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정당한 거고요. 그리고 이 보내신 분에 대해서는 그 두 아이 하나는 뭐 친자고 하나는 저기잖아요. 양자로 들여가지고 예. 행복하게 잘 키우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보하신 신 씨께서 너무 마음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은 좋은 분을 만나서 행복할 가정 꾸리고 계시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네 아이가 다 너무 힘든 삶을 이 엄마라는 사람 때문에 겪어야 하잖아요. 쌍둥이 두 아이는 엄마를 뭐 어렸을 때부터 돌도 안 돼서 버려졌기 때문에 엄마를 만나지도 못한 채 커야 되고, 이 큰딸과 둘째 딸은 엄마 없이도 커야 되는 것에 더해서 성추행까지 당한 어려운 또 추억이 있잖아요. 이 신씨께서 두 아이를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기로 하신 것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엄마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또 다른 아이가 나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좀 어질어질합니다. 저도. 네, 가족 여러분들 다 믿기 힘들어하시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목소리 들으셨잖아요. 실제로 제보받은 사연입니다. 킹상현님, 여성분 전생에 뻐꾸기였나요? 하셨고요. 모직님, 남자들 모아서 축구팀 만들 셈인가 하셨습니다. 러블리에스님, 드라마도 이렇게 쓰긴 어렵겠다 하셨고요. 지혜통님, 남편분 거의 성인 군자 수준이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저는 뭐 그럴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이 전처라는 사람 반론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 안 올 겁니다만 연락 주세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픽 이어가죠. 자, 오늘 첫 번째 픽 튀르키예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가스 충전소입니다. 충전을 마친 한 남성이 이 차에 올라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잠시 뒤에 저렇게 불꽃이 일면서 화염에 뒤덮였습니다. 가스 충전소까지 불길이 번지는 모습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차 안에서 다행히도 운전자가 바로 탈출을 했습니다. 놀란 직원들은 급히 달려와서 소화기를 뿌려서 불길을 잡습니다. 왜 갑자기 폭발한 거죠? 폭발 직전에 차 안에서 운전자가 불을 켜는 모습이 얼핏 보입니다. 바로 담배에 불을 붙이다가요, 이렇게 불이 나버린 겁니다. 가스 충전소는 당연히 금연구역이죠. 그런데 이를 무시했던 겁니다. 운전자는 얼굴과 손에 2도 화상을 입었고요.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며칠 전에요. 주유하면서 담배 폈던 사람 우리 전해드렸잖아요. 네, 며칠 전에 또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차에 주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담배도 피지 않고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이 남성이 차 문을 저렇게 닫는 순간에요. 주유구에 불이 확 번져 타올랐습니다.
불길이 치솟더니 남성의 몸에 불이 옮겨 붙고 말았습니다. 이 남성은 불이 붙은 채로 달려가서 바닥을 구르면서 몸에 아유. 붙은 불을 꺼봅니다. 얼마나 뜨거울까? 이 몸에 불이 꺼지자요, 이 남성은 바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주유를 하던 남성은 이미 차에 올라탄 상태였고요. 이 두 남성은 주유구에 불을 붙인 채로 주유소를 달아나 버렸습니다. 기름을 넣던 주유소엔 아직도 잔불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본 직원들이 재빨리 달려와서 불을 진압했습니다. 아니 불 끄고 가야지 어디가? 그런데 다행히도 어. 화재는 더 크게 번지진 않았고요. 도주한 두 남성도 몸에 화상을 입고 결국 입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스케이트를 탄 한 남성이 가파른 길을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내려와서 그만 파란색 차 뒤에 아우! 저렇게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성은 차 위로 붕 떠올라서요,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버립니다. 이걸 찍고 있던 촬영자, 운전자에게 다가가서 화를 내는데요.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Go, go, go fast, go fast, go fast, go fast. Go fast, no! Why, bro? Why? You are f***ing stupid. I literally told you to stop your car. I told you to stop your car, bro. Why did you have to sneak past, bro? I put my hands out like that for a reason. Why did you sneak past? You just almost killed him. I was just turning the corner, man. I know, and I told you to stop turning the corner. I'm very sorry. I'm very sorry, man. 아니 자기가 왜 사과를 해? 이게 영상에 찍히진 않았는데요. 사실 네. 촬영자가 운전자한테 먼저 멈춰달라고 손짓을 하기는 한 모양인가 아니 그래도 좀 봅니다. 말든지. 네, 그래도 이곳은 차가 다니는 길이고 서행하고 있는 차에 와서 박은 건 스케이트를 탄 남성이었죠. 이 때문에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한문철 변호사님, 몇 대 몇 이거? 불러야 합니다. 다행히 스케이트를 탔던 남성은 크게 다치진 않았고요. 운전자랑 악수하고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다음은 체코로 가보시죠. 자, 한 남성이 코끝에 땀이 섞인 콧물을 달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 자세 바로 플랭크 자세입니다.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로 몸을 올곧게 펴서 버텨야 하는 운동인데요. 코어 근육이 없으면 30초도 힘들겠죠? 그런데 50대 이 남성은 이날 이전 기록인 9시간 30분을 깨고 그보다 8분 46초를 더 버텨서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보는 제가 힘듭니다. 힘듭니다. 사람들도 남성 앞에서 열띤 응원을 했는데요. 이전 기록을 넘기자마자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남성도 환한 미소와 두 엄지를 들어 올리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자, 처음부터 이렇게 튼튼했던 건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에는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사는 삶이었는데요. 어허. 심지어 여행하다가 입국 심사대에서 수배자로 오인을 받으면서 몇 달간 억울하게 감옥 생활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남성은 감옥에서 프랭크로 정신과 육체 수련을 시작했고요. 그날 이후 남성은 예전에 저랬구나. 네, 맞습니다. 건강도 찾고 정신 차렸구나. 지금은 치료사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세계 전했습니다. 기록, 또 한국 기록하면 또 우리 박 변호사님 아닙니까? 저는 뭐 얼굴에 예. 빨래집기 많이 찍는 거 대한민국 기록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한 여성이 두 손을 허리에 감싸고 있는데요. 두 손이 남을 정도로 여성의 허리가 가느다라 합니다. 보통 이런 허리를 개미허리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여성의 허리는 개미허리를 넘어서 건강이 좀 우려될 정도입니다. 아니 이거 무슨 여성이 포토샵한 거 아니에요? 예, 최대로 줄였을 때 허리 둘레가 겨우 11.8cm, 약 3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허리를 만들어 주는 건 바로 코르셋 때문인데요. 그리고 여성에게는 불편하지만 이 코르셋을 입어야 하는 사연이 있는데요. 여성은 사연? 원래 발레리나였는데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희소 질환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발레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병원에서는 관절과 인대를 잡아줄 코르셋 착용을 권유했고 착용 후에 여성은 실제로 증상이 완화됐고 오히려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연이 있었군요. 자, 여성의 허리를 본 몇몇 누리꾼들이 진짜가 맞냐, 로봇 아니냐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지금의 내 모습이 자랑스럽다면서 자신의 모습을 SNS에 올렸고 현재는 100만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 진짜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쉬라고 하는 걸 어쩌겠습니까? 예. 자, 화요일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